구독, 좋아요. 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오늘 진짜 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토론 진짜 세게 붙더라고요. 예. 저는 일단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실시간 시청자도 막 4만 명이 넘어가고 막 그런 거 네네. 보면서 야 이건 진짜 국민의힘이 드디어 컨벤션 효과를 누리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세게 붙으면 당연히 재미가 있죠. 예. 보는 사람이 흥미진진하게 볼 수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스파크가 튈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끊지를 못합니다. 예. 나올 수가 없고 계속 몰입해서 보게 되는데 아니야 다를까 두 분의 스타일이 둘 다 이제 직진한 스타일입니다. 직진한 스타일이고 근데 다만 이제 둘 다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검사 이제 보다는 정치 경력 기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예. 오래됐기 때문에 정치인다운 정치인스러운 이제 그런 토론 진행을 보여준 반면에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는 같은 검사 출신이지만 지금 정치인으로 이제 시프트한 지가 1년 조금 넘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검사 시절에 어떤 피의자를 상대하는 듯한 그러니까 어허. 취조하는 듯한 예. 이런 스킬에서 아직 벗어나지 때를 벗지 못한 이제 그런 게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피의자가 어떤 대답을 하면은 예. 그를 상대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약을 올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약을 올리면서 그게 깐죽거린다 그러는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서 상대의 길을 꺾으려 그런다든가 그다음에 조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던 그 스킬이 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좀 대비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 20년 넘는 예. 관록이 있으신 분이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 좀 전체로 묻어났다. 좀 웃기도 하고 여유도 있고 말의 호흡도 빠르지가 않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말도 좀 급하고 빠르고 어쨌든 간에 이 조금이라도 말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좀 그 바짝 붙으려는 그런 이제 좀 게 나왔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분 토론하는 거 보면서 지금 스피드 얘기하시니까 말의 네. 속도를 얘기하시니까 아나운서들도 말이 만만치 않게 빨리 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고 정치는 결국 언어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얘기하는 거 말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 그다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 경력이라고 치면은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에 그렇죠. 나오는 예. 그 모래시계 검사 예. 이 조폭들하고 맞서 싸우던 진짜 맞아요. 저희 요 세대 한 50대 초반의 요 세대와는 맞아. 진짜 뭐 이야 홍준표 의원이 그런 사람이었어 하는 거 깜짝 놀라는 맞아요. 그런 검사 경력도 있거든요. 최민수하고 박상원 이제 옛날 맞습니다. 이제 예. 활동하셨던 이제 당대 아유, 스타였는데 압니다. 예. 예, 그때 그 모래시계 모델로 화제가 많이 됐었던 예. 후보죠. 이제 그 사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제 홍준표 검사였다는 이제 그게 예. 사실 알려지면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었고요. 또 이제 정치 이제 이제 한나라당 시절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당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집중을 좀 많이 받았었고 예.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한번 페이스를 탔는데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쭉 그 페이스를 이어온 예. 정말 드문 케이스의 성공적인 어떤 캐리어를 쌓은 정치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홍준표 후보를 갖다가 그냥 정치인 정도, 뭐 낡고 낡은 정치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과거에 홍준표 검사 시절에 홍준표 검사는 진짜 불의하고 목숨 걸고 싸우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 한동훈 후보가 우리하고 연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모래시계 드라마를 보면서 컸을 텐데 어찌하여 홍준표 검사의 과거의 모습을 모르고 정치인 홍준표한테 이렇게 취조를 하려고 들었는지 그렇죠. 그건 좀 실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요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서 국민의힘이 좀 경선에서 제대로 컨벤션 효과 지금 지지율도 당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그 많이 따라잡았더라고요. 올랐죠.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접전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올해 초에는 굉장히 앞서가서 이제 오히려 민주당 역전한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다시 또 뒤쳐졌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핵되면서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면서 당 지지도 좀 떨어지게 결과가 나왔지만 이제 경선하면서 어느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 이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두 명이 올라가는 결선 이제 경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명이 정해지면은 우리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민주당을 제키지 않을까 그런 조그만 또 발언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다음 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29일이면
네. 후보 2명을 이제 압축되고 그렇죠. 29일이죠. 또 5월 3일에 이제 후보 1명으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네네.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뛰어넘을 거다, 이재명을 뛰어넘을 거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네. 여기에 또 하나의 좀 변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바로 한덕수 네. 권한대행입니다.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 주에 출마를 할 거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뭐 요구에 대해서 내가 출마해달라는 그 요구 회피만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더니만 오늘 또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직 의무 군경의 날. 의무 군경의 날에 예.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대행하고 강정의 보훈장관의 모습인데 여기서도 좀 나온 얘기가 아마 다음 주 30일 정도에 그러니까 29일 국무회의를 하고 그죠. 그리고 30일에 어떻게 보면 사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5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다시 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많은 이제 국민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고 예, 예.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힘 몰래 짜고 야 한덕수를 밀자 이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지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책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 지금 어제 오늘 2+2 지금 통상 협상을 미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최상목 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다음 주 들어오는데 예. 월요일에 들어오면서 어떤 성과 보따리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예. 최고 이제 통상 외교 전문가, 네. 경제 전문가인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휘를 받아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느냐 이게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굉장히 멘트죠. 중요한 예. 포인트예요.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에 그냥 이제 그 대통령의 아들이다 이런 게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다음 대통령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 이번에 트럼프 정부를 구성할 때 내각에서요 상당히 인사권의 개입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가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검증도 했었고 역량도 검증을 해가지고 아버지 트럼프한테 추천을 했을 정도니까는 굉장히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방산업체를 만났겠죠. 예. 방산업체 만나고 그다음에 LNG 관련된 협의도 할 거고 예. 그래서 재계를 쭉 만난다고 하는데 아마 그 대선 후보를 만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이제 아들이 왔을 때 대선 후보를 만나게 되면 대선 후보가 사실은 다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전부 명만 다 만나야 그렇죠. 되죠. 한 예. 명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만날 다 안 만나는 게 제일 공정하겠죠. 그래서 다 안 만날 건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죠? 한덕수 대행이죠. 권한 대행입니다. 예. 그래서 한덕수 대행을 만나서 LNG라든가 이런 이제 그 군추감 건조라든가 조선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소, 막 예. 거제, 예. 조선소도 갔다 온다 하니까 아마 구축함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구축함이 연령이 오래된 게 많다 그러는데 그게 한국에 한번 들어와서 리뉴얼하고 나가잖아요. 완전 새 걸로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 납기도 정확히 잘 맞추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데 가장 납기도 잘 맞추고 실력도 우수하니까 들어온 김에 최종적인 마지막 이제 점검 차원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한덕수 권한 대행을 만나고 가지 만나야겠죠. 않을까.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덕수 권한에 대한 인지도가 어마무시하게 급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지도가 급상승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인 경제 이슈가 부각될 겁니다. 경제를 누가 제일 잘 풀어가느냐. 1970년대부터 부국의 기틀을 다졌을 때 경제 관료로 근무했던 분이시고요. DJ 때 경제 수석을 했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그때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습니다. 그때 IMF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도 국무총리를 하면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국의 성장과 그다음에 IMF 위기와 금융 위기와 이런 것들의 성장과 위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검증되어 있는 경제 사령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왜 중요하면 지난번에 그 부시 대통령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말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재선은 따놓은 당선이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레이건 때 부통령을 8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한번 이제 대통령 했는데 그때 중동 정쟁에서 이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경쟁자가 나와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아칸소, 예. 아칸소 주의사 출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칸소 하면 잘 이제 모를 수 있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시골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이라고 예.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골 촌뜨기 주지사인 빌 클린턴이 등장했을 때 아무도 주목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단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선거를 뒤집었죠. 그게 뭐냐? 바보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네. Stupid. It's economy. 예. 이제 이 말을 해가지고 뒤집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통상 정제 때문에 그렇죠. 예. 더 그렇죠.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는 한덕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다음 주 되면 촥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서고 엄청 견제합니다. 박찬대도 지금. 나서고 뭐 전부 다 나서가지고 한덕수 때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리는 이유는 그만큼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면 아마 그 순간 굉장한 이제 빅텐트 우리가 바라던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대변인께서 워낙에 지금 쫙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의 뭐 대선 후보급 아닙니까? 말씀 되게 잘하시죠. 그러니까 대변인 하는 겁니다. 빠진 거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네네. 미국과의 어떤 그 한미 FTA 맺었잖아요. 그때 책임자도 결국에 한덕수 총리였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한미 FTA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미 FTA를 다시 좀 부활을 시켜야 되는 트럼프가 지금 다 망가뜨렸는데 사실 트럼프가 그거 재협상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이제 한번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닌가. 과연 트럼프 주니어가 한동훈 대행에게 이제 별의 순간을 만들어 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 나오면 안 된다. 뭐 지금 심판이 선수로 뛰면 되냐 막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고 김문수 후보만 한덕수 대행과 나온다면 단일화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열린 자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 또 한동훈 후보 그리고 또 오늘은 안철수 후보까지 예. 전부 다 단일화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들 4명 전부 다 국민의 여론을 이제 아는 거예요. 민심이 한덕수를 바라고 있는 거고 예. 한덕수와 단일화가 가능한 후보한테 표를 주겠다라는 그 거센 민심의 파도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장 이제 거부했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과 이제 안철수 후보 이 두 분이었었죠. 예, 예. 근데 이분들도 이제 현실을 인정한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 끝까지 안 하겠다 하면은 현재 지금 경선 토론하는 거 무의미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상대 후보가 바로 공격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당연히 탈락이 확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나중에 가서 단일하는 그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경선에서 겨루어가지고 결선 올라가는 거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심을 받아들여서 나도 단일화에 열려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자세를 바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4명 전부 다 후보들이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건 뭐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경쟁력과 어떤 민심의 바다가 한덕수 이제 대행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 힘과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똑같이 지금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국민의힘 어떤 지지층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80% 정도가 이 단일화해야 된다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한덕수 대행 나오면은 참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견제하다가는 경선도 통과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이거 실제로 여론조사 그렇게 결과가 나. 여론조사 보면 이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18에서 19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범보수 인물 1등이 한덕수예요. 한덕수 본인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출마 선언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해도 이제 1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나 올라갈까요? 저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현재 이재명 후보가 얻고 있는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맞붙었을 때처럼 그렇죠. 최소한 50대 50에 아니면 51대 49에 그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된다. 깻잎 한 장 차이의 승부가 날 거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 45% 조금 50% 사이 요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요, 처음에 40% 갔다가 거의 45%까지 가서 거기서 서로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이제 전 민주당 국무총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낙연 이제 국무총리 끌어오는 문제가 이제 화두가 아마 될 겁니다. 이낙연도 이제 끌어와야 되고요. 또 이제 손학규도 이미 우리 편에 와서 한덕수 예. 권한대행 같은 경우 같이 지지한다, 하더라고요. 같이 하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선에서 떨어진 이제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후보들 특히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정권 연장,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는데 자기 온몸을 던지겠다, 살신성인하겠다, 그거를 보여주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질 거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예.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개혁신당이 있는 거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지금 한 6%, 5% 이렇게 지지를 얻고 있더라고요. 예. 아마 양쪽의 후보가 정해지면 사실 이준석 후보의 지지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근데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한덕수냐 이재명이냐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 결과가 1, 2% 차이에서 날 거기 때문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어떤 그 연합이라든가 연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그럼 캐스트 보트 치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없는 거고 어쨌든 우리 내에서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가 살신성인 선당 후사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방금 뭐 45에서 50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너무 잘 나가기 때문일까요? 갑자기 그 안에서 자중질환,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 마련해서 이미 자리 배분까지 다 끝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더니만 그 싱크탱크가 일주일 만에 그냥 공중분해돼 버리고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압도적으로 경선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예. 바람이 불지 않는 경선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바람 한 점 없는 무풍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기들 대통령 다 됐어요. 다 됐으니까 대통령 됐을 경우에 나는 어디 가고 니는 어디 가고 이제 이렇게 서로 자리 지금 농공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 농공의 자리 나누는 지금 그거 욕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성장과 통합에서 활동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예를 들면 회비를 많이 낸 사람들이라든가 또 여기서 조직을 많이 끌고 온 사람이라든가 예. 충성도를 얼만큼 보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전 탄생 안 한다고 보지만 탄생한다면 요직에 갈 수 있는 거고 또 금융기관 가서 또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서 군수, 구청장 등에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다 모여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쩐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비를 경쟁적으로 많이 대는 문제도 있고, 근데 회비를 왜 네가 거두느냐, 내가 거두겠다라는 문제도 있는 거고, 회비가 예. 왜 투명하지 않아 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정책 노선도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자중질환과 일관성의 부재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지금 정책적인 조언을 한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후보가 어디 갈 때마다 너무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춤형으로 포퓰리즘 언급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들으면은 괜찮은 말 같아요. 딴 데 가서 또 듣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그거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아서 펼쳐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모순이야. 모순이고 앞뒤가 안 맞고 여기 그 들어주게 되면 저기는 이제 서운해지는. 어허. 근데 이미 다 들어준다 말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생겨버리니 일관성이 없어져 버리는 아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일관성 부재 때문에 논란이 생기니까 서로 안에서 야 그 네 책임이야 하면서 책임 공방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섞이니까 이게 자중질환이 돼가지고 야 그럼 우리 전부 다 해체하자. 라고 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유종일 KDI 교수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등장한 그런 인물이어서 네. 그래서 좀 약간 주변에서 아니 뭐 총리로 뭐 지명됐다 뭐 그러니까 후보자로 이렇게 만들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선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총리가 뭐 정해졌어요. 총리도 막 정해지고 난리 아니 났네. 뭐 국방장관이 뭐 박선원 그 민주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그 보면 국정원 굉장히 출신 했었던 국정원 출신이긴 필적, 하지만은 뭐 그러나 노동당에서의 서열이 문재인보다 높다고 하는 바로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북괴의 국회의원인지 좀 약간 헷갈리는 노동당 바로 그분을 국회의원인지 갖다가 국방장관을 시킨다는 뭐 그런 찌라시도 막 돌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아니, 뭐 공중분해된 끔찍하다.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했는데 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변수가 있죠. 이재명은 지금 변수가 떨어질만 저는 남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 지금 대법 판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원 합의체. 예. 전원 그것도 합의체. 지금 뭐 5월 10일 전에 나올 거다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아니 여러분 진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요. 대법원이 그 심리를 전원합의체 심리를 그 권순일하고 이재명 때 2018년에 그 무죄 줄 때
딱 한 번 심리하고서는 판결한 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 달도 안 돼서 판결했죠. 이틀 만에 두 번을 했다니까요. 이틀 동안 두 번을 한 거니까 3일 만에 두 번을 따닥 해버리고 지금 또 금방금방 해가지고 판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명수 대법관 있을 때 전화 합의체 넘기고 한 달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가만해서 보면다 그러면 지금 전화 협의체가 열렸고 근데 이미 벌써 나흘 만에 지금 두 번 열렸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열릴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전원 합의체를 열고 심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미 거기 이제 대법관들 밑에 보면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예. 재판 연구관들에 의해서 세 가지 포전이 전부 다 지금 작성이 다 끝났다. 뭐 형사법 연구관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 재판이 되는 거니까 형사법 네. 연구관만 10명을 그렇죠. 쫙 포진해가지고 완전 달달달 연구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있고 파기 환송, 파기 자판 세 가지 예. 버전이 다 이미 세팅이 끝난 상태인데 여기서 무엇을 고르지? 나는 1번, 나는 2번, 나는 3번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 합의체를 하는 거다라고 예.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회의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를 이렇게 불과 3, 4일 만에 두 번 했다는 것은 결론을 5월 10일 전에 내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상고 기각이다라고 하면요. 이거 전화 합의체 이거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대통령 되고 나서 기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기각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고 기각을 해가지고 내려보내면 밑에서 그거를 다시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 2심에서 대선 후보자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후보 발목을 잡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서 손도 못 대고 가만 깔고 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상고 기각은 분명히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파기환송을 얘기한 거죠. 저는 네. 제가 말한 건 파기환송을 얘기한 거고 이제 검찰의 상고 기각은 이제 아까 아닐 거다 상고 기각은 이제 아닐 거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축적된 결과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상고 기각하기에는 아마 이 재판관들이 뭐랄까 기존에 했던 대법원 판례라는 이런 걸 많이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례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파기 재판 얘기를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많은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선례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선례가 없다 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희망 고문을 얘기하는데 이거에 왜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파기 재판을 할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어준이 나서서 지금 불안을 그렇죠.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얘기가 우리가 여러분이 차마 그 김어준 방송 안 들으시잖아요. 예. 저는 듣거든요.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데 김어준이 지금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 박지원 의원이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절대적으로 뭐 상고 기각이 확실한다. 자기는 다 얘기했다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게 다 뻥이란 얘기예요. 민주당에 향한 희망고. 민주당 자기들은 강한 희망을 주문을 자꾸 외우는 거다라고 불과한 거고 지금 이제 파기 자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요, 이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허. 파기 환송했다가 나중에 유죄가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국정 혼란의 공백이 또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법원에서 어차피 파기 환송해가지고 예. 다시 이제 유죄로 하느니 파기 자판을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내는 그렇죠. 거죠.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좀 더 우리나라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 신속하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게 민주당의 시각인 거예요. 민주당의 시각인 걸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시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되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미국에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대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바이든으로 후보가 확정됐었는데 나중에 바뀌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후보가 바뀐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희망 고민을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은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으니 그거는 어떤 의미다라고 이제 알아만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엄승선님은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그 한덕수 쪽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예, 김문수보다 아주 훌륭한 그런 후보입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만약에 선거 지면요, 선거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오면 434억 원 토해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또 한 번 치르고 토해내면요, 그 금액이 2배 되는 거예요. 900억 원 토해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진짜 그거 감당 못합니다. 900억 원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 뭐 당사 팔면은 한 번은 감당할지 모르지만 당사 팔아도 안 됩니다. 두 번은 안 됩니다. 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그 수익 난 거 다 끌고 와도 안 될 겁니다만. 예, 맞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네. 또 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문재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임기 네. 마친 다음에 양산에 내려간 다음에는 국회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국회를 찾아왔어요. 네. 왜? 검찰에서 자신을 기소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득달같이 와가지고 우원식을 만나가지고 아니 지금 검찰이 나를 갖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전격 기소했다. 이거는 부당하다. 막 그러면서 이거는 검찰력의 낭비다. 엄청나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감옥 안 가려고 떼쓰는 겁니다. 또 아. 소환 이제 안 되려고 떼쓰는 거고요. 나를 지켜달라. 그러면은 내가 친문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오늘 국회에 와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를 좀 비판하는 얘기 좀 해줄게. 그러니까 날 좀 감싸줘라는 그 신호를 보낸 거지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그 파탄을 일으켰습니까?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 3 파탄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국회에 와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고요? 그거는 정말 염치 없는 짓이다. 그리고 저는 우원식 오늘 국회의장이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뭐냐?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수사 성실을 받는 건 해야 할 일인 거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이제 국회에 재판 와서 불출석? 재판 불출석이라든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호도하는 일,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그런 덕담이 오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 역시 이래서 이준우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대표 대변인인 겁니다. 예, 여러분 진짜. 네. 그냥 아주 그냥 우원식의 말을 그대로 이렇게 딱 돌려주는 네. 아주 그냥 속 시원한 그런 논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 2차 경선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이재명은 반면에 굉장히 공격이 좀 처할 그런 상황이 됐고 문재인도 바빠졌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한덕수 대행의 진짜 큰 거 한 방, 큰 이벤트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한번 쭉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